북한 국경 경비대는 주민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비대원일수록 막상 자신이 도망쳐야 할 때는 그 길이 더 일찍 끊기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록강 상류의 초소와 순찰 병력을 지휘하던 국경경비대 연대장이었습니다. 깊은 새벽, 그는 군복과 계급장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자기가 담당하던 구역이 아닌 압록강 하류의 물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을 붙잡아 보위기관에 넘기던 그가 왜 자신이 지키던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초소에서 연락이 온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사람 셋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사들이 어른 둘과 아이 하나를 붙잡아 놓은 뒤였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잡힌 것인지 세 사람의 옷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제 계급장을 확인하더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소지품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보위기관에 넘기는 것이 우리 부대의 임무였습니다. 날이 밝자 임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이름과 나이, 출신지, 붙잡힌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하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문 옆에 서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한쪽 발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자갈밭에서 잃어버린 것인지 집을 나설 때부터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그런 내용을 적는 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자리에 서명한 뒤 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저는 양강도 압록강 상류를 담당하는 국경경비여단 예하연대의 연대장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국가보위성 지휘를 받으며 비버벌경과 밀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강이 수심과 물살은 구간마다 달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갑자기 불었고 수위가 낮아지면 주민들이 건널 만한 곳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초소 병력만으로 모든 구간을 지킬 수 없어 순찰조가 초소 사이를 계속 돌았습니다. 저는 어느 초소에 병사가 몇 명 있는지, 순찰조가 어디에서 마주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밀수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과 주민들이 강으로 내려가는 길도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붙잡은 사람들은 건수가 되어 상급부대로 보고됐습니다. 가족 3명을 붙잡아도 서류에는 사건 한 건으로 올라갔습니다. 단속 실적이 많으면 부대 평가가 좋아졌고 연대장인 제 근무 평정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황리남도의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원이었고 어머님은 고향에 남아 계셨습니다. 군에서 저를 끌어줄 만한 집안도 없었습니다. 뒤가 없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찰 편성표와 초소 근무 일지, 병력 현황표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부대에 들어오고 나간 물자도 후방 담당 참모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격이 반듯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감싸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흠이 없으면 적어도 억울하게 밀려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잘 챙긴다고 해서 부대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내려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쌀은 일정량 공급됐지만 콩과 기름, 된장 같은 부식은 자주 부족했습니다. 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입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로 강바람을 맞으면 근무가 끝날 무렵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후방 담당 참모가 창고 재고를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남은 부식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급 부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직접 상급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정치부 간부에게 초소 상황과 병사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연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자체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체로 해결하라는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국가에서 보내주지 못하는 물자를 지휘관이 알아서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콩과 기름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할 지역에는 중국 물건을 들여오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밀수를 단속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누가 물건을 들여오고 어느 길을 이용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오래 지켜보던 상인을 부대로 불렀습니다. 부식과 기름을 공급하는 동안 그 사람의 밀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상인은 필요한 물량과 가져다 놓을 장소만 확인했습니다.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건은 여러 차례 나뉘어 들어왔습니다. 장부에는 지역에서 지원받은 물자라고 적었습니다. 기관이나 주민이 군부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항목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식이 들어온 뒤 초소의 식사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쓰러지는 병사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잡아야 하는 부대가 배가 고파 근무도 못하는 상황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인의 밀수를 눈감아준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집안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급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군 초모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느냐에 따라 군 생활뿐 아니라 제대한 뒤의 진로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인민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대 문제를 알아보려면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는 돈과 팔 수 있는 물건을 종이에 적어 보여줬습니다. 모은 것을 모두 합쳐도 부족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종이를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제 직위와 근무 평정이면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아들이 갈 부대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속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상급 부대에 제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산한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쳐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보소재지 소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왔다가 동생의 입대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부터 어두워졌습니다. 자기 월급으로는 동생에게 보탤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해 연말 총화에서 우리 부대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보벌경 단속 실적과 병력 관리가 평가에 반영됐고 부족한 부식을 자체로 마련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먹은 콩과 기름은 이미 사라졌지만 장부에 적힌 지역 지원이라는 기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불시검열이 내려온 뒤였습니다. 상급 부대 차량 2대가 예고도 없이 연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열 일정은 보통 미리 통보됐습니다. 부대에서는 창고와 서류를 정리하고 검열단이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검열단 책임자는 전투 준비 상태가 아니라 후방 물자를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작성된 자재 수불 대장과 부식 공급 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창고 열쇠도 검열단이 직접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에게 받은 물건은 지역 지원으로 기록돼 있었고 날짜와 수량도 맞춰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열단은 저보다 후방 담당 참모와 창고 보관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을 하나씩 확인한 뒤 장부의 수량과 대조했습니다. 검열이 계속될수록 후방 담당 참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아침마다 제 방에 들어와 전날 물자 상황을 보고했는데 검열이 시작된 뒤로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 뒤 참모가 따로 정리한 서류처를 가져왔습니다. 검열단에 제출한 장부와 실제 창고 재고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차이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식이 부족했던 시기에만 생긴 결손이 아니었습니다. 상급 부대의 요구를 처리하면서 내보낸 물자가 몇 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공사에 자재를 보내라는 요구도 있었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건을 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를 지원하라는 연락이 오면 우리 창고에서 먼저 물건을 꺼냈습니다. 대부분 정식 문서 없이 전화나 사람을 통해 전달된 요구였습니다. 나중에 공급이 들어오면 채워 넣겠다는 생각으로 승인했지만 실제 공급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내보낸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상급 부대에서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후방 담당 참모는 물자를 내보내기 전에 제게 보고했으니 자기 혼자 책임질 수는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상급 부대로 올라갔습니다. 정치부 간부에게 자체로 해결하라고 했던 사실과 행사에 물자를 보내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검열단에 설명하면 적어도 결손이 모두 연대의 잘못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부 간부는 문서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대 물자는 연대 지휘부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검열단에 설명한 내용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따질 수 없었습니다. 구두로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급 부대가 필요할 때는 우리 창고 물자를 가져갔지만 문제가 생기자 연대에서 임의로 사용한 물자가 됐습니다. 연대로 돌아오는 길에 상인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받은 물자도 검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인을 찾아가 이미 먹은 콩과 기름을 다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내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회계를 오래 봤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물건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대 문제를 잠시 미루자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부대에 일이 좀 생겼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이 입대할 부대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도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간부였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 같아 더 불편했습니다. 검열단은 장부와 관련 문서의 사본을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평소처럼 순찰조가 나가고 병사들이 근무를 섰지만 저는 결제판이 올라올 때마다 검열단이 가져간 장부부터 떠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손 규모와 처리 기한이 적힌 통보서가 내려왔습니다. 사용처를 증명하거나 부족한 물자를 채워 넣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용처를 증명할 문서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창고를 다시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후방 담당 참모와 며칠 동안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물자를 먼저 잡아 결손을 줄일 수 있는지, 다른 항목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장부를 옮겨 적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물건을 구해 창고에 넣거나 그만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아내에게 검열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아내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듣다가 제가 상인에게 물자를 받았다는 대목에서 처음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짜로 물건을 줬을 리 없는데 무엇을 약속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의 밀수를 눈 감아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결손 규모를 물었습니다. X를 알려주자 아내는 서랍에서 전에 아들 문제로 계산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뒷면에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재봉기와 자전거, 여분의 이불과 옷감,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그릇까지 값을 매겼습니다. 아들이 입대 문제에 쓰려고 모아둔 돈도 결손을 메우는 쪽에 넣었습니다. 제일 먼저 재봉기를 팔았습니다. 딸이 어릴 때 입던 옷을 만들던 것이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집에서 재봉기를 들고 나간 뒤 아내는 그 자리에 남은 먼지와 기름 자국을 닦았습니다. 병원 출퇴근에 사용하던 자전거도 팔았습니다. 아내는 그 뒤부터 병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딸은 주말에 집에 왔다가 재봉기와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다음에 집에 올 때 자기가 모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교원 월급으로 모은 돈이 많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가져온 돈을 다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빙투를 서랍에 넣는 동안 딸은 부엌에 나가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집안 물건을 팔고 가족이 가진 돈을 모두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결손 전체가 아니라 제 책임으로 정리된 몫만 메우는 것인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은 검열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지역에서는 어느 부대에 검열단이 들어갔는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필요한 돈을 말하자 상인은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돈을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제가 조건을 묻자 상인은 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5명이며 순찰이 비는 시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검토할 사람은 앞서 구두 지시를 부인한 정치부 간부였습니다. 결손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상인과 거래한 사실까지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 하나 해임되는 것으로 끝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회계에서 밀려날 수 있었고 딸도 학교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대 문제는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국 야간 순찰 편성표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순찰조가 같은 구간을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조의 출발을 조금 늦추면 두 순찰조 사이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병력이 부족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순찰 시간을 바꾸고 병력 현황표를 첨부했습니다. 편성표 아래에는 제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날 초소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순찰이 비었던 시간에 사람들이 강을 건넜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임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 돈으로 부족한 물자를 구해 참고를 채웠습니다. 상급 정치부 간부도 자신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검열 결과에는 물자관리 소홀과 장부정리 미흡이 적혔습니다. 저는 경고를 받았고 부족한 물자를 모두 보전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형사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대 생활은 다시 이전과 비슷해졌습니다. 창고에는 필요한 물자가 들어왔고 병사들 식사도 나아졌습니다. 아들의 입대 문제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팔아버린 물건을 새로 사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는 다른 살림으로 조금씩 채웠지만 재봉기가 있던 곳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고쳐 쓴 순찰 편성표는 문서철에 남았습니다. 이미 승인된 문서를 빼내거나 다시 고치는 편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 종이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상인이 다른 지역에서 붙잡힌 뒤였습니다. 상인이 붙잡힌 것은 우리 관할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큰 물자 거래가 적발됐고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여러 기관과 거래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사기관은 물건의 출처와 돈이 오간 곳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상인이 가지고 있던 기록에는 우리 연대에 공급한 물자와 제게 건넨 돈도 남아 있었습니다. 후방 담당 참모가 먼저 상급기관에 불려갔습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참모는 예전처럼 제 방에 들어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병력과 물자 현황도 참모장을 통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조사에서 제 이름을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인이 준 돈과 물자를 후방 담당 참모 혼자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찰 편성표를 승인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지난 순찰 기록과 초소 근무 일치, 인계 문서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목록에는 제가 시간을 바꾼 야간 순찰 편성표도 들어 있었습니다. 상인의 진술에 사람들이 강을 건넌 시점이 나오고 그때 순찰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 인원 부족 때문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중요한 보고가 저를 거치지 않고 상급 부대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회의 참석 연락도 줄었습니다. 직위는 그대로였지만 실제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대 예정 부대도 제가 알아보던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은 통보서를 제 앞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통보서를 몇 번 읽었지만 변경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문제와 관련됐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딸은 학교당 담당자에게 가족 문제로 면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집안에 다른 일이 없는지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내를 회계 업무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당비서는 가족관계와 친척들의 거주지를 다시 적어내라고 했고 아내가 관리하던 장부와 물품을 다른 직원에게 넘기게 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다음 조사에서도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상급기관 조사관은 저를 2차례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부대 물자 결손과 상인에게 받은 지원 물자를 물었습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야간 순찰 편성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사관은 순찰 시간을 바꾼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시 병력이 부족했고 두 순찰조의 근무 시간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관은 제 말을 기록한 뒤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정식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부대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연대로 돌아오자 서류실 열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총기와 통신 관련 문서도 참모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명령만 내려오지 않았을 뿐 이미 지휘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호출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강 건너로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경경비대에 오래 있었지만 제 관할 구간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초소병사와 순찰조가 제 얼굴을 알고 있었고 밀수꾼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강가에 나타나면 바로 상급기관에 보고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강이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 관할에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류의 다른 구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류로 갈 길을 찾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병원에는 중국 약품을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공급되는 약만으로 치료할 수 없어 일부 직원은 장사꾼을 통해 필요한 약을 구했습니다. 아내는 그중 국경 건너편 사람들과 연락하는 장사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사꾼은 직접 사람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하류 쪽 브로커를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와는 관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군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국경경비대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처음 말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주민과 달리 제가 붙잡히면 안내한 사람과 중국 쪽 연락처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국경에서 자기 쪽 사람들을 단속했던 이력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이미 팔만한 살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병원 동료에게 돈을 빌렸고 저는 집에 보관하던 시계와 술, 옷감 같은 물건을 처분했습니다. 청탁하러 온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돌려주지 않은 것들이 집 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일 돈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라지면 검문을 통과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까지만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만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미 입대 예정 부대가 불리한 곳으로 바뀌었고 제가 체포되면 아들의 처지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혼자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남으면 곧바로 잡혀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남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사라지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가족 모두를 보낼 길이 없었습니다. 딸은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갑자기 직장에 나오지 않으면 출발하기도 전에 집으로 사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과 딸이 남아 시간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대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병원에 나가고 딸도 학교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를 데려올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사람을 보내면 오히려 제 움직임이 먼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옷과 속옷을 따로 챙겼고 딸은 마른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짐은 작은 보따리 2개로 줄였습니다. 건물에서 장거리 이동을 준비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됐습니다. 출발 전날 상급기관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면담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저는 다음 조사에서 돌아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브로커와 저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장사꾼에게 연락했고 브로커는 돈을 더 내면 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을 만난 것은 집안이었습니다. 딸은 다음날 평소처럼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수업을 마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살아서 연락할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내와 딸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보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저는 따로 움직인 뒤 하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할을 벗어나려면 군사 이동 문건이나 출장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제 이름과 행선지를 남기면 상급기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상급부대에 제출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고 지휘차를 타고 관할을 벗어났습니다. 상급부대 근처에 도착한 뒤 운전병을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기관에 들렀다가 늦게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 제가 연대에 돌아오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 약속한 장소에서 민간 화물차로 갈아탔습니다. 군복 위에 평상복을 걸치고 있었지만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군복을 보이는 편이 나았습니다. 체포 지시가 아직 검문소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관증과 차량 서류를 확인한 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검문 구간을 벗어난 뒤 군복과 계급장, 군관증을 브로커 쪽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군복을 입고 중국으로 건너면 제 신분이 바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열차를 타고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이 혼자 움직이는 편이 군관인 저와 함께 다니는 것보다 눈에 덜 띄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이는 하루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역 주변에서 검문이 있어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음 역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숨겼습니다. 다른 집보다 눈에 덜 띄었지만 누군가 문을 열면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싸준 마른 음식으로 버티며 출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는 강 건너편 연락책의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며 출발을 미뤘습니다. 낮에는 창문 가까이 가지 않았고 밤에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개가 짖을 때마다 누군가 빈집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락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우리는 밭길과 야산을 따라 강가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주민들의 야간 순찰을 피해 배수로 안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비닐에 싼 옷과 신발을 등에 묶게 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휘하던 곳보다 강폭은 넓었지만 물삽은 약했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얕은 길을 확인한 뒤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들은 물가에 서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강에 들어가 몇 걸음 걸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물이 깊어지자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은 자갈이 아니라 진흙이었고 한쪽 발을 빼면 다른 쪽 발이 깊이 빠졌습니다. 강 가운데에서 아들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과 옷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한쪽 신발이 벗겨졌다고 했지만 찾으러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 건너 초소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인지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중국 쪽 두구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두개 올라온 뒤에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쪽 안내자는 젖은 발자국이 남는다며 갈대밭 안쪽까지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비닐에 넣어온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의 발을 확인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진 발바닥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천으로 감싼 뒤 중국 쪽 안내자가 가져온 신발을 신겼습니다. 첫 은신처까지 가는 동안 아들은 계속 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어깨에 올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뒤 안내자는 약속한 돈과
별도로 차량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쪽 브로커에게 낸 돈은 강을 건너는 데까지이고 내륙으로 이동하는 돈은 따로라고 했습니다.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로 쓰려고 남겨둔 돈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차는 강에서 멀어질 때까지 불을 켜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아들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연대장이 부대를 이탈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 주민과는 다른 조사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름과 출신지를 숨긴 채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머문 곳은 조선족이 운영하는 양어장이었습니다. 양어장 주인은 잠자리와 밥을 주는 대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일이 정리되면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우리에게는 조건을 따질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갈 길도 없었습니다. 양어장에서는 사료 포대를 옮기고 물고기를 분류하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군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니 힘쓰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 생활하면서 쓰던 몸과 하루 종일 그물을 당기며 쓰는 몸은 달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손바닥이 갈라졌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빨리 일을 배웠습니다. 무거운 통을 들 때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물을 어느 쪽부터 당겨야 하는지 양어장 사람들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제가 통을 잘못 들다가 허리를 다칠 뻔했을 때는 아들이 자세를 고쳐줬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아들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일을 계속했지만 약속한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어장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먹고 잔 비용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요구하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공안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신분 단속이 강화되자 양어장 주인은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밀림 임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어 입고 있던 옷과 남은 돈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이 양어장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다른 브로커와 연결됐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북쪽 국경을 거쳐 제3국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창고에 딸린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놓고 갔습니다. 결국 북쪽 길은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길이 막힌 것인지 처음부터 다른 길로 보낼 생각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 내륙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뒤 다른 국경을 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비용도 더 필요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내도 아들과 함께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가 계속 붙어 다니면 검문에서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며 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차에 탔습니다. 목적지도 다시 만날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3국의 보호시설에 도착하면 만날 수 있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량을 갈아타며 중국 내륙을 이동했습니다. 검문 구간에서는 차에서 내려 산길과 논둑을 걸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도 구간마다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 창고에 남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안내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3국 국경을 넘어 현지 당국의 보호시설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동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는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경경비대 연대장이라는 경력 때문에 신원조사도 길어질 것이고 제가 지휘하며 했던 일도 모두 진술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신분 없는 노동자로 살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과 탈출 경위뿐 아니라 제가 지휘했던 부대의 편제, 초소 배치와 보위기관 임계 절차도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은 제가 직접 승인한 비법벌 경자 임계 서류가 몇 건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부대 실적으로 보고했던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건 수가 아니라 사람 수였습니다. 가족 3명을 붙잡아도 한 건으로 보고했고 혼자 건너던 사람을 붙잡아도 한 건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당시 붙잡힌 사람들을 건수가 아닌 사람 수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사관은 아이가 포함된 사건도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자 신발 한 짝 없이 문 옆에 서 있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직접 서명했으면서도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아들과 함께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자판과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을 타는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병력을 지휘했지만
한국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아들과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짐이 거의 없어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지원받은 이불과 그릇을 꺼내놓고 나니 방 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저에게는 제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갖는 것부터 낯선 일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 억양을 알아듣지 못해 직원이 몇 번 대묻기도 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앞에서는 화면을 읽는 동안 입력 시간이 지나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 사람이 기다리면 거래를 취소하고 줄이 없을 때 다시 갔습니다. 첫 일자리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반장은 저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커서 반장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현장 지시였지만 저는 그 말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부하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 보고했고 제가 승인해야 일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어린 반장이 정한 순서대로 자재를 옮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나이가 많은 다른 작업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지시받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반장과 몇 차례 부딪힌 뒤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와 한국말을 저보다 빨리 익혔고 새로운 생활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아들은 취업하려면 저도 말투와 태도를 조금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활용했습니다. 그 뒤로 부자는 한동안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먼저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정착교육에서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지게차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한 번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읽는 속도도 느렸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작업 용어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부해 필기에 합격했고 실기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뒤 물류센터에 취업했습니다. 작업조장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번에는 곧바로 그만두지 않고 작업 순서가 정해진 이유부터 배웠습니다. 한 번은 작업 방식을 두고 조장일에 빠졌다가 제가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조장을 찾아가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연대장으로 지낼 때는 부하에게 잘못을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물류센터에서 나이 어린 사람에게 사과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 뒤부터 조장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는 먼저 근무 일정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바로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자 집 안에서 나누는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원서를 넣을 학교와 전공을 정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같았으면 제가 갈 곳을 정해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원서를 접수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습니다. 저는 탈북민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중국으로 갔던 남동생 가족이 강제 송환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붙잡힌 지역과 시기가 제가 지휘하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그 가족을 붙잡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모임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자리를 피하다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북한에서 국경경비대 연대장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강을 건너려던 사람들을 붙잡아 보위기관에 넘겼고 그 인계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대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상인의 밀수를 눈감아준 일과 돈을 받고 순찰 시간을 바꾼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뒤 몇 사람은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이유로 제가 한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모임에 계속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와 한자리에 앉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 의자를 놓고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치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과거를 말해놓고 다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소식은 오랫동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따로 모았습니다.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사람을 소개받아도 바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이용했다가 아내와 딸이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 가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였습니다. 전해진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직장에서 밀려났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도 살아계셨습니다. 아내는 당분간 본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감시가 끝나지 않았으니 연락을 다시 시도하지 말라는 말도 전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누나가 살아있다는 말을 확인한 뒤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길을 찾을 때까지 돈을 모으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합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작업 순서를 몰라 헤매면 예전처럼 큰 소리부터 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배울 때 틀렸던 부분부터 알려줍니다. 월급날이면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을 따로 옮겨 놓습니다. 그 돈을 언제 가족에게 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어 포기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사람들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겨두고 온 가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람들을 붙잡던 국경경비대 연대장도 결국 아들과 함께 자신이 지키던 강을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선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